작은 서점. 수에게 정말이지 놀러왔던 그 첫 번째 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신경생물학자 수전 베리와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가 10년간 주고받은 서간집 디어 올리버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는 올리버 섹스가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이어지는데요. 두 신경학자가 나눈 대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김진형, 이현실 두 편집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두 분 얼굴만 봐도 저는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김진형 님이 창업하신 출판사 먼 곳 네. 프레스. 느낌이 좋다. 뭔가 아련함이 묻어있다. 뭐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련함이 묻어있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네. 의도하신 바예요? 장명하실 때?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먼 곳 프레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작진들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먼 곳 프레스 뭔가 이게 다중적인 다의적인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이름에 걸맞는 또 멋진 책들 많이 만드셔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네. 돼요, 그냥.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의 새로운 출판사. 자, 그리고 1120님께서 이현실 편집자님, 이적 씨 유튜브 방송에서 봤습니다. 이적 씨가 작은 서점 듣고 섭외하신 거 아닐까요? 진짜 반가워요. 반가웠습니다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저 이적 씨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적 작가님과는 사석에서 작은 인연이 있어갖고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셨구나. 근데 또 우리 작은 서점 식구인 장유진 작가님도 또 나오시고. 그래요? 네. 왜 겹치기, 우리 프로와 이렇게 자꾸 뭔가 컨셉이 겹치는? 이적 작가님이 책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작가들이나 책 만드는 사람들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1회 나가고 또 그 후에도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PD 박수정 PD가 봤다 그랬나?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어떤 책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네. 준비한 책 주제는 우정의 편지입니다. 네, 편지가 책이 된 사례인데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간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헬렌 함프의 체링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을 준비했고요. 네. 네. 제가 소개할 책은 수전 베리의 디어 올리버라는 책인데요. 네. 이 수전 베리라는 신경생물학자가 신경학자인 올리버 섹스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네. 근데 올리버 섹스가 돌아가신 지 딱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8월 29일인데 네.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올리버 섹스를 소개하고 싶기도 해서 추모의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골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서간책, 이렇게 책이라 그러면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쓴 소설을 얘기하잖아요. 젊은 베르테르 슬픔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편지 형식을 빌려 쓴 소설이 아니라 실제 편지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실제 다 편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 다 논픽션입니다. 논픽션. 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그럼 이현실 대표님이 가져오신 체링크로스
84번지 책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은 건 아니고요. 또 사실은 편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욕의 가난한 여성 작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작가가 뉴욕 인근에서 구하기 힘든 책을 런던의 헌책방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주문한 기록과 그거에 대해서 도서대를 청구하는 그 서신들이 이 서간집으로 엮인 것인데요. 이 헬렌 함프 런던의 중고 서적상에 책 주문을 하는 이 작가가 좀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저자 양력을 처음 봤는데 저자 양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생 뉴욕에서 글을 썼지만 그리 많은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네. 실패한 작가였던 거예요. 아주 많은 글을 쓰고 뭐 연극도 쓰고 뭐 드라마도 쓰고 많은 글을 썼지만 딱히 성공하진 않고 가난하고 바쁜 작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친구인데 원하는 책들을 인근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먼 신문 광고를 보고 런던 이 서점에서 원하는 책들을 구해준다라고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주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좀 되게 까칠하고요. 그냥 무슨 책을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명확합니다. 맞아요. 아주 아름답고 뭐 금장에 뭐 벽난로 앞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받아보면 너무나 환호를 하고요. 네. 또 싫은 책을 보내면은 어떻게 이런 책을 보낼 수 있었느냐라고 거의 항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작가는 되게 독서가들이 그런 책을 싫어하죠. 발췌한 책이나 선집 같은 것들을 애서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완전판을 원하는 거죠. 네네네. 이 마크스 서점이라는 서점인데 이 서점지기가 그런 책을 보내면 또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 세상에 이런 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취향과 그리고 자신의 일상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편지가 무려 2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편지라기보다는 책 주문서와 도서대 청구서인데 그 책 주문 받는 헌책방 사장님과 직원과 또 작가인 손님이 주고받은 그 편지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김지현 편집자님과 저희 둘이 웃었던 이유가 그 문체들이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익살스럽죠, 진짜. 맞습니다. 괜히 막 떠올리니까 막 웃음이 키득키득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두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요. 이 헬렌 함프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아마 수다쟁이의 굉장히 감정 기복도 심한 것 같고 이 마크스 서점의 프랭크 도웰이라는 서점 직원은 아주 차분하고 다정하게 이 까탈스러운 손님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책 주문하면서 도서대 청구서를 보내면은 그거를 그냥 소포에 넣어 보내면 돈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점지기가 그러지 말고 우편환으로 거래를 하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영국 우체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우편환보다는 나는 그냥 이 주문서에 돈을 넣어서 보내는 게 편하다. 그러면 또 네 하고요. 또 책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이 서점지기는 제가 이번에 잘못 보냈군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의 요청을 너무나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돈 거래를 할 때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돈을 끼워가지고 보내지 않잖아요. 이제 분실의 우려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이 헬렌 함프라는 이 여자가 계속 돈을 그렇게 보내면서 전 그 말이 되게 웃겼어요. 미 합중국의 항공우편과 대영국 제국의 우정국 맹목적인 신뢰를 표하면서 그냥 보내겠다고. 그냥 귀찮아요. 그냥 저 이렇게 할래요. 가서 뭐 줄 서서 뭐 그렇게 뭐 하기 싫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재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막무가내 아줌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데 또 책도 그냥 본인이 원하는 책 제목을 처음에는 적어 보내다가 나중에는 일 좀 하세요. 좋은 책 좀 골라가지고 보내세요라고 하면서 이 서점지기의 이 취향에 맡기는데요. 추천에 맡기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애 시집을 좀 보내달라, 뭐, 네. 이런 요청도 해요. 네. 근데 연애 시집도, 키츠나 셸리 같은 작가 말고, 넋두리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시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넋두리 없이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와,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사랑에는 한 90%가 넋두리인데. 그런데 또 그 책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또 보내줍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재밌다. 그죠? 네.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책을 보내는 그 서점 주인은 약간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 같은 그 엄숙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실제로 이 책 읽을 때 프랭크에 되게 감정이입이 돼갖고 봤어요. 예, 그렇죠. 실제로 제가 출판사 처음 들어올 때 서점 직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님 처음에 저 이 책 읽을 때 네. 이런 손님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까탈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시고 뭐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 네. 저는 되게 싫었어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속으로는 되게 힘들었고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보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헬렌 하프는 ENFP의 어떤 다혈질 그런 성격이고 이제 이 책방 이 주인은 ISTJ, 그렇죠. 학자형, 딱 우리 김준현 편집자님. 근데 어쩌겠어요. 맞춰줘야죠. 이 이제 고객이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되게 차분히 맞춰주네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일할 때는 다른 직원들한테 넘겼죠. 넘겼어요. 그런데 또 이 헬렌 하프가 마냥 까탈스러운 진상 손님만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중간에 이렇게 점점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도서 신청서, 주문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을 보내기 시작해요. 우편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넣어서. 네. 이 당시가 영국 런던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여서 굉장히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급제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자들이. 그래서 달걀이랄지 뭐 고기랄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는데 통조림 이런 것들을 받고 서점 직원들 전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배급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이 뉴욕에서 날아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워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 프랭크 도웰이라는 서점 직위 외에도 온 서점 직원들이 이 헬렌 하프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랄하고 그러면서도 이 선물을 보내는 이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됐을 거잖아요. 이 서점 직원들이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건 프랭크 도웰의 일종의 특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서점 직원들이 몰래 쪽지를 끼워보내기 시작합니다. 헬렌 하프한테 프랭크 도웰은 이런 사람이에요. 30대에 결혼을 했고요. 아주 다정한 아내가 있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진 빨리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도 보내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런 선물들이 날아가다가 또 이런 감동적인 순간도 찾아옵니다. 헬렌 하프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까 뭐 성공한 작품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책을 주문할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크스 서점에서 고르는 책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이 생기는 대로 나중에 하나씩 주문할 테니까 이런 것 책들을 구해만 놔주세요라고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 책을 구해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크스 서점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고객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답장과 함께 돈을 받지 않고 또 책을 보내주고 이런 가난한 나라의 서점 직원들과 작가가 주고받는 편지들이 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책도 주문을 하지만 한번 나한테 좀 추천을 해서 좀 보내줘. 그냥 구독 서비스 같은 거, 그렇죠? 여기가 아마 헌책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책들이 중간중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오면 나한테 줘라. 이런 주문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아날로그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계좌로 혹은 뭐 카드로 결제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완전 100% 아날로그인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따뜻함이 전 너무 예뻤어요. 예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같은 시대면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하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편지를 정말 우표로 붙여서 보내고 한참 걸려서 한참 가는데 걸리겠죠. 근데 이들이 주고받는 편지를 보면은 원하는 책을 찾아서 쟁여놓잖아요. 이런 애틋한 마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헌책방, 그러니까 약간 중고 서적을 또 그 받아볼 때 그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체온도 좀 느끼고 흔적도 느끼고 이런 느낌들이 와 요즘에 정말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인데 책으로나마 좀 아날로그 그 어떤 포근함에 좀 빠져봤습니다.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정말 이렇게 헬렌 하프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쪽지를 끼우면서 왜 사진 좀 보내주세요. 당신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했더니 사실 저는 배움도 짧고 뭐 하면서 본인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는 그 약간 그 솔직함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프랭크 도웰의 와이프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이 노라라는 네. 사람까지 이 프랭크 도웰의 와이프와 가족까지도 아내와 가족들까지도 이 헬렌 함프를 사랑해서 선물을 보내는데요. 네. 옆집에 할머니가 너무 자수식 탁보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 자수식 탁보를 보내요. 근데 또 헬렌 함프는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할머니의 이름이 뭔가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까지 또 편지를 보냅니다. 헬렌 함프한테. 이 많은 이 동네와 이 서점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죠. 그 사실 그 이제 노라라는 그 누구죠? 그러니까 부인이잖아요. 프랭크 도웰의 부인인데 네. 나중에는 사실 나 당신한테 질투했다고 고백하는 편지도 보내는 거 보면서 아니 얼마나 이 프랭크 도웰이라는 사람이 헬렌 하프와의 그 편지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주고받았으면 이제 옆에서 본 부인 입장에서는 뭐지? 저 분위기는 썸인가 뭐 이렇게 약간 질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질투하다가 나중엔 당신을 부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렌 함프에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재치와 유머와 글솜씨가 있거든요. 헬렌 함프는 심지어 막 이런 표현을 써요. 프랭키, 당신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못 살아. 그러다가 또 마지막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아시겠지요, 프랭키? 살아있는 사람 중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랍니다. 네. 이런 고백도 또 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좀 책 문장들을 보게 되는데, 프랭크 도웰 씨,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앉아 빈둥거리고 있나요? 아니, 나는 너무 웃겨요. 제가 부활절 토끼에게 당신한테 달걀을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토끼군이 거기 도착하면 무기력증으로 죽어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히 책을 보내봐요. 좀 적극적으로 해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편지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좀 예의를 차리게 되잖아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뭐 감사드립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좀 몹시 뭐 바쁩니다. 뭐 이런 채인데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까?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이거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20년간 이 편지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영국의 체링 크로스라는 그 곳에 있는 이제 서점과 이 사람은 지금 뉴욕에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은 비행기로 뭐 너무나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짧은 거리를 이분들은 이제 할렌 하프 작가는 이 마크 서점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서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맞습니다. 네. 20년간이나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 서점 직원들이 해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올해는 오세요. 네. 그리고 헬렌 함프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여비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면 이사를 해야 된달지 뭔가 생활에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못 가다가 나중에 가게 되는데요. 언제 가게 되냐면 프랭크 도웰이 사망하면서 이 편지가 끝이 나고 그리고 헬렌 함프가 그때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편지가 내 인생에 그리고 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편지를 모아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 헬렌 함프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야 런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또 책으로 나왔어요. 마침내 런던이라는 또 하나의 에세이로 담겨 있는데요. 이 런던에 가서 노라, 아까 그 아내가, 네. 프랭크 도웰의 아내가 헬레나 풀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프랭크 도웰이 사망하면서 안타깝게도 마크스 서점은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터에 가가지고 소리 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랭크 내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누구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우정인데, 그죠? 나중에 그 책 나온 게 또 이름이 뭐죠? 마침내 런던. 마침내 런던.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묶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본인은 실패한 작가라고 그랬는데, 그 실패한 그 작가 시절에 보냈던 주고받았던 그 서신들로 인해서 정말 대박이 난 작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생 여정도 너무 재밌어요. 이 헬렌 함프가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요. 네. 나는 실패한 희곡 작가였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다음 날에 네. 프랭크 도웰이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겠죠. 내가 20년간 써온 다른 실패한 작품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써온 이 진심 어린 편지가 네. 나의 가장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는 책도 유명해졌지만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84번가의 연인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요. 네네. 아주 많은 형식으로 또 각색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앤서니 홉킨스 나왔던 그 영화죠. 네. 주연이 앤서니 홉킨스. 네. 맞아요. 앤서니 홉킨스가 아마 그 프랭크 도웰 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탕웨이가 나왔던 영화도 이게 뭐 모티브가 됐다면서요. 네. 탕웨이가 주연한 북 오브 러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탕웨이와 남자 주인공이 각자 다 다른 사정으로 어렵게 따로 살고 있는데 네. 마침 체링 크로스 84번지 이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 때문에 둘 다 되게 짜증나는 일을 겪고 이 책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반품을 하려고 런던의 체링 크로스 84번지로 책을 그냥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 이 서점이 없는 걸 알지만 반품하는 느낌으로 보냈는데 네네. 이상하게 그 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또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얘기인데 네.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파생시키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작품이란 얘기잖아요. 네. 뭔가 계속 그걸로 인해서 다른 스토리들, 다른 예술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원작 자체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아니, 좀 좋은 문장들 한번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발칙한 문장들도 있지만 또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것은 프랭크 도웰에게 쓴 편지는 아니고 네. 프랭크 도웰 서점지기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이 비서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1969년 4월 11일 친애하는 캐서린 책장을 정리하다가 사방에 책으로 둘러싸여 앉아 순풍의 돛단 여행을 기원하며 몇 자 끼적입니다. 브라이언과 런던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길 빌어요. 브라이언이 전화로 여비만 있다면 우리랑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는데 하마터면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대로가 나을지도. 너무나 긴 세월 꿈꿔온 여행이죠. 단지 그곳 거리를 보고 싶어서 영국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오래전에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러 영국에 간다고. 제가 나는 영국 문학 속의 영국을 찾으러 영국에 가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그렇다면 거기 있어요. 어쩌면 그럴 테고 또 어쩌면 아닐 테죠. 주위를 둘러보니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모든 책을 내게 팔았던 그 축복받은 사람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 마크스 씨도요. 하지만 마크스 서점은 아직 거기 있답니다. 혹 체링 크로스가 84번지를 지나가게 되거든 내 대신 입맞춤을 보내주겠어요? 제가 정말 큰 신세를 졌답니다. 헬렌. 정말 큰 신세를 졌답니다. 아유, 그치.
그렇죠. 그 마음에 큰 어떤 비율로 그분과의 추억을 좀 그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김진영 편집님도 좀 예, 문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네. 헬렌이 굉장히 아름다운 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네. 체링 크로스가 84번지의 친구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책 고맙습니다. 책장 전체가 금 테두리로 된 책은 가져보지 못했어요. 이 책이 제 생일에 도착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좀 덜 조심하여 카드를 쓰는 대신 속표지에다가 글을 남기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여나 책의 가치가 떨어질세라 노심초사하는 서적상의 본분이 거기서 발휘된 거겠죠?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소유자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속표지에 남긴 글이나 책장, 귀퉁이에 적은 글을 참 좋아해요. 누군가 넘겼던 책장을 넘길 때의 그 동지애가 좋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글은 언제나 제 마음을 사로잡는답니다. 그리고 서명은 왜들 안 하셨어요? 저는 프랭크가 못하게 한 거라고 봐요. 10중 8구 내가 프랭크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연애 편지하는 것도 못마땅해 할 테고요. 일본과 독일의 재건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영국은 굶주리도록 놔두는 이 믿지 못할 우방, 미국에서 여러분께 인사 보냅니다. 언젠가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가 직접 건너가 내 나라가 지은 죄를 저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면 내 개인적인 사과에 대하여 이 나라가 저한테 사죄를 해야 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책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술과 담뱃재로 더럽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저 같은 사람이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벗, 헬렌 한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체링 크로스라는 곳 혹시 두 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없구나. 네. 저도 못 가봤는데 지금은 이 마크스 서점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거기 햄버거 집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아닌가요? 그 자리에 근데 기념 동판이 남아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런던에 가면 이 헬렌 함프가 당부한 대로 그 자리에서 헬렌 함프 대신에 입맞춤을 보내고 싶다고 또 꿈을 꿔봅니다. 그 애서가들의 이제 성지로 좀 그래도 체링 크로스라는 곳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최근에 여기 체링 크로스에 한국 분식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막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얘기 또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맛집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전 영국을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체링 크로스라는 곳 꼭 한번 이 책과 함께 방문을 해보고 싶네요. 굉장히 웃겨요.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면서 좀 키득키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헬렌 함프의 체링 크로스 84번지 이현실 편집장님의 추천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서신이란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 편지 하면 지금 노래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따뜻함, 온기가 그리운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죠? 편지가 주는 그런 느낌에 이렇게 조금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영 편집자님이 골라오신 책. 온라인 서점에 찾아보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올리버 섹스와 수잔 베리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자님은 저자가 수잔 베리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네. 이 책의 원서를 찾아보면은 서지 정보에 보면은 저자가 수잔 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잔 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expected Friendship with Oliver Sac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와의 예기치 못한 뜻밖의 우정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원서 때 막 검토를 했고 결국 계약을 못했던 책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놓쳐서 아까비하는 놓쳐서 책이에요. 아까운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오나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던 책이었고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네, 맞습니다. 나왔네요. 나오자마자 읽었고요. 아마 한국 출판사는 이제 올리버 섹스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로는 어떤 것 같고. 원래 이 올리버 섹스가 굉장히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예, 수전 베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진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근데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세요.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수전 베리의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서간을 모은 책이기도 하고 예. 그걸 올리버 섹스의 재단의 허락을 받아서 올리버 섹스의 편지도 실었고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수전 베리가 쓴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수전 베리는 신경 생물학자인데 사시로 태어났어요. 사시로. 그리고 네, 네. 사시로 평생 살아왔고 그러니까 입체맹으로 살았던 수전 베리가 네. 48살에 입체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동안 자신이 흠모해왔던 학자이자 네. 작가인 올리버 섹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올리버 섹스가 답장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편지 내용이 뭐 신경학자면 본인의 어떤 그 질환에 관련된 어떤 그 신경학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자신의 사례가 자신이 볼 때는 너무 경이로운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일지 형태로 적어가지고 일지 형태로 그것을 이제 올리버 섹스에게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올리버 섹스가 여러 매체에 이제 발표했던 글들 가운데 환각 또는 시각적, 신경학적인 주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네. 자신의 사례가 되게 예외적인 현상으로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의학적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우정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그 와중에 또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정이 10년간 계속되고요. 몇 통이나 됐어요? 150통이 넘는다고 하고 아마 올리버 섹스가 네. 10년 지났을 때 세상을 떠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편지는 계속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수전 베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홀로 남겨진 수전 베리가 이제 먼저 떠난 네. 올리버 박사를 좀 약간 추억하면서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서간을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회고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회고를 하면서 네. 나의 삶이 올리버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고백하는 책 같기도 합니다. 이 올리버 섹스 박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 뭐 방송에서도 네. 책을 읽어드립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엄청 그거 데이트작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네. 제가 올리버 섹스의 마지막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되돌아보면 제가 창업할 수 있었던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알마 출판사가 올리버 섹스의 책을 거의 전작을 내거든요. 그래서 알마 출판사에서 저한테 주간으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자가 올리버 섹스거든요. 그러시구나. 애정이 그래서 올리버 있으시구나. 섹스의 네.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에 갔고 네. 그래서 올리버 섹스의 마지막 책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온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유작을 마지막 책이라고 계속 나왔는데 네. 정말 마지막 정말 책이라고 마지막 할 수 책. 있는 네.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자리에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올리버 섹스의 3주기 때 제가 또 좋아하는 올리버 섹스가 자신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생명의 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리커버 버전도 만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 책을 제가 사실은 5주기에 맞춰갖고 네. 다시 리커버를 만들고 싶었는데 또 퇴사하는 바람에 올해 10주기면 네. 좀 서둘러서 10주기 기념으로 책을 한 건 내시면서 출판사를 그래서 딱 저는 사실은 차리셨으면 더 10주기 때 이제 제가 못 내더라도 네. 알마 출판사가 이제 올리버 섹스의 모든 저작권을 갖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주기 책이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10주기에 맞춰서 올리버 섹스의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마침 디오 올리버가 나와서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올리버가 네.
최근에 나온 나온 지 책이에요? 한 달도 안 된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10주에 맞춰서 이런. 이거는 우리 편집자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네. 근데 앞서 수전 베리가 48살에 이제 입채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채시는 말 그대로,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개념들 몰랐는데, 입체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광경들을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보더라도 저 앞에 있는 어떤 것은 눈앞에 더 가까이 있고 어떤 것은 더 멀리 있고 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이걸 저희가 한눈에 알잖아요. 이걸 이제 입체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입체시는 그 양안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입체시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입체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양안시는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건데 우리 시력 측정할 때 보면은 한쪽 눈을 가리고 딱 보잖아요. 네.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왼쪽 눈만으로 봤을 때와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뇌는 왼쪽 눈이 보았을 때 얻어온 정보값과 오른쪽 눈이 봐서 들어온 정보값을 합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봐요, 저희는. 네. 뇌에서 그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안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체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시가 있죠. 네. 사시는 두 눈의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이기도 해서 두 눈동자가 하나의 사물을 동시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뇌가 그 두 정보값을 합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체를 보지 못하고 이분들의 세상을 볼 때는 평면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 눈만 이제 보는 단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그냥 이렇게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 느낌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체시로 살아온 사람은 평생 입체시로 살아가고요. 예. 근데 입체맹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입체맹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리고 만약에 두 눈을 갖고 살아가다가 한쪽 눈을 잃어도 입체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가 훈련돼 있으니까. 훈련돼 있으니까. 근데 이 수전베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시였고 근데 수술을 받아요. 2살, 3살, 7, 3번에 걸쳐서 이제 교정 수술을 받는데 이게 무슨 수술이냐면 이 안구의 근육들을 이제 수술을 받아서 외관상 볼 때 두 눈동자가 같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타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사시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가서 신경학을 전공하잖아요. 신경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입체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20대 때 입체시를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나 찾아보다가 의학계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죠. 그리고 25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살아요. 40대 후반이 됐을 때 그 입체시가 두 눈동자를 교정해서 가운데를 고쳤지만 여전히 이게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눈의 피로감이 정말 막대했고 이게 시력 저하로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검안사를 찾아가는데 이 검안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몇 가지 처방을 해줍니다. 안경에 어떤 프리즘 장치 렌즈를 달고 그리고 시력을 교정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놀랍게 이 훈련을 받은 3일 만에 입체시를 갖게 돼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갑자기 그 핸들이 갑자기 계기판에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에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이제 제가 딱 보고 거울 앞에 뭐가 묻어 있는데 이거를 입체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거울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내 옷에 묻은 얼룩인 줄 알고 막 지우거든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경학자였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아니 지금 설명 이렇게 우리 편집자님이 사실 의학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듣는 걸로 저는 너무 신기해서 입을 떡 벌리면서 듣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군요. 그래서 이게 근데 수전베리 같은 그 신경학자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다른 신경학자인 올리버 섹스에게 자기가 좋아해왔던 올리버 섹스에게 이거를 딱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예. 드라마틱하고 정말 경이로운 일이니까 이거를 꼭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올리버 섹스 박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겠네요. 굉장한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자마자 올리버 섹스가 올리버에도 놀라운 점인데 이걸 그냥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올리버의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수백 통의 메일을 받고 편지를 받고 그러느라 답장이 늦었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분이 또 이메일을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자마자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료 연구자들을 데리고 의사와 이제 시각 생리학자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둘은 만나는군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각가지 막 장비를 가져가서 실제로 그러한 거를 막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로 왔다가 1박 2일로 이제 수라고 부르는데 수전베리를 수를 찾아간 다음에 올리버가 편지를 보내요. 당신은 되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기존의 의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그 이론을 뒤집을 만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본인한테는 너무나 큰 경험이고 그럼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올리버 박사한테 조금 이 수 입장에서는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냉랭하지? 굉장히 열받죠.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받고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에 차서 엄청난 더 긴 장문의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험들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막 이런 사례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다시 올리버에게 막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올리버가 이 수의 사례를 정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양한시를 얻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양한시를 얻게 되는 시기를 흔히 결정적 시기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은 그 유아기 시절에 사람들은 이걸 배운다고 해요. 유아기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에게 뭐 예를 들면 2발로 걷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가 양손잡이가 되기도 해요. 유아기 때 잘 훈련을 하면. 그리고 언어가 급격하게 발달이 되죠.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기인데 양한시도 유아기 때 얻지 못하면 평생 얻을 수 없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었던 지금 거예요. 이 수는 48에 유체실업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었던 결정적 시기라는 이론을 만들었던 데이비드 허블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허블 박사는 이 이론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생리의학상. 근데 올리버가 이 편지를 막 받다가 이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허블 박사에게도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올리버가 허블 박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허블 박사랑 편지를 주고받은 허블 박사가 나의 연구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거 굉장히 학계의 어떤 학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던 두 사람의 관계네요. 단순히 뭐 우정을 쌓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한 지적인 대화가. 그럼 이 책 자체가 좀 어려울까요? 막 그런 어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지만 제가 이 앞부분만 다뤘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다뤄요. 우리가 좀 책을 또 문장으로 조금 좀 만나볼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수가 입체시를 얻게 된 다음에 어느 날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후딱 점심을 해치우려고 강의실에서 매점으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강의실 건물에서 겨우 몇 발짝 걸어 나왔을 때 저는 돌연 멈춰 섰습니다. 커다랗고 촉촉한 눈송이들이 제 주위로 나풀나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눈송이 사이사이의 공간을 볼 수 있었고 모든 눈송이가 아름다운 3차원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같았다면 눈은 제 바로 앞에 펼쳐진 한 겹의 막 속에서 평평하게 떨어졌을 거예요. 마치 그와 동떨어진 곳에서 눈을 건너다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죠. 하지만 저는 떨어지는 눈 속에 눈송이 사이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있고
한참 동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은 대단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요. 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 순간에 네. 정말 그야말로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네. 우리 또 이현실 편집자님도 네. 지금 책을 막 펼치고 계세요.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김진영 대표님께서 이제 수가 입채씨를 얻은 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올리버 섹스 박사님께 보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입채씨로 보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했는데 어떤 기분인지를 너무 잘 써내려간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처음 3차원으로 눈앞에 튀어나왔을 때 마치 전신마비 환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꼭 기적 같았죠. 세상이 3차원으로 튀어나오는 광경을 처음 본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기피 지각과 입체시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보세요. 장애를 극복하면 힘들게 얻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언제까지나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입체시를 얻은 뒤로 입체시가 없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할게요. 세상은 납작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전부 저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나와 사물 사이의 공간을 눈으로 인식하거나 가늠하지 못했죠. 입체시가 생긴 지금은 제가 세상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빈 공간이 보이고 손에 만져질 듯 뚜렷하게 한층 생생하게 느껴져요. 기억하세요. 삶은 입체시로 볼 때 훨씬 낫다는 것을요. 디어 올리버 표지에 보면 두 신경과학자가 나눈 우정 감각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전의 이 수의 두 번째 시선 정말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 올리버 박사에게도 이제 두 번째 시선이 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올리버 섹스의 마지막 10년을 다루잖아요. 이 책의 놀라운 점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전 베리의 두 번째 시선만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올리버 섹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신기 오한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올리버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를 이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안구 흑색종이라는 종양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차츰차츰 잃어가게 돼요. 그러다 실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게 악성 종양으로 바뀌면서 이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리버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가 막 이런 얘기를 막 이게 분노에 차서 막 얘기했을 때 올리버는 처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올리버가 나중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울에 옷에 묻은 얼룩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올리버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올리버는 입체시였다가 입체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년 사이에.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올리버 섹스에게도.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에게도 두 번째 시선, 두 번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갖는 우정의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죠. 한 사람은 입체 세계에 눈을 뜨고 한 사람은 동시에 시력을 잃어가는 정말 엇갈린 여성인데 그 와중에 굉장히 그 슬픔과 좌절에 묻히지 않고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애정을 교류합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 예술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프지 않고요. 슬프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 죽을 때까지 죽기 마지막 직전까지의 매일까지 올리버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올리버 섹스의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수가
먼저 직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아름다운 점은 올리버 섹스의 편지들이 실제로 실려 있는데요. 네. 어떤 편지에서 갑자기 타자기로 편지를 쓰는데 대문자로 다 쓰는 거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고 다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기가 고장났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문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손글씨 편지가 나오는데 네. 글씨가 점점 커져요. 네. 그리고 아이처럼. 쉼표를 계속 넣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그 직접 쓴 글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군요. 그리고 말년에는 본인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하고 이제 비서 자기가 불러주고 비서가 쓰는 방식. 좋다. 책 두 권 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유쾌하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왜 이렇게 이 시간은 짧은 겁니까?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끝으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의 추천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레이첼 야마가타와 레이 라몬테인이 함께 부른 듀엣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듀엣이고요. 우리 연슬 대표니까 제가 듀엣이고 수와 올리버도 듀엣이고 그래서 뭐 가사는 사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가져왔습니다. 듀엣의 방점을 찍으면서 저희의 우정도 영원하길 바라봅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누는 우리의 또 우정도 나중에 어떻게 좀 책으로 엮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권의 책 헬렌 함프의 체링 크로스 84번지, 수전 베리의 디어 올리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지현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신 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 또 문을 닫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Oh lover, hold on.